예, 안녕하세요. 저는 황인석이라고 합니다. 일본 여행 많이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10일 정도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이 그 후지 요시다시라는 데입니다. 후지 요시다시. 혼조 상징가입니다. 아마 일본의 상징이 그 후지산이죠. 그 후지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혼조 상징가입니다. 혼조 상징가. 그 일본 그 도쿄에서 가까운 데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10일 동안 혼자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뭐가 변했는가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한번 정말 최근에 변한 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잠시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왼쪽이 로손, 오른쪽이 세븐일레븐.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도 우리나라가 편의점이 많죠. 4만 개라고 합니다. 일본도 4만 개입니다. 인구 5천에 4만 개, 인구 1억 2천에 4만 개. 참 어떤 장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저 편의점들이 참 힘든가 봅니다. 일본도 편의점이 전국에 4만 개가 있어요. 일본의 편의점 1위가 로손입니다. 세븐일레븐이 2위입니다. 패밀리마트가 3위. 그 다음에 4위가 하나 있고. 그래서 전국에 편의점이 4개인데, 제가 왜 이 편의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동안 일본의 한류라고 하면은 BTS, 물론 BTS 지금도 굉장하죠. 근데 요즘 한류는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한류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로손에 가보니까 이렇게 한국 페어라 해서 한국 상품들을 갖다가 그 한국 비빔밥, 그 다음에 치즈 김밥, 이런 식으로, 한국 그 상품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로손에서도 팔고 있구나.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은 세븐일레븐의 그 한국 상품들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보면 신라면만 주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품들을 많이 진열해 놨더라고요. 특히 음식 문화가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세븐일레븐 로손을 미리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흥미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일본에 여행 가실 때, 여러분들 아마 일본의 편의점들은 퀄리티가 좀 틀립니다. 정말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먹기에도 절대 평타 이상은 칩니다. 그래서 꼭 일본 여행 가실 때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의점 틀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특히 편의점 한번 틀어보십시오. 편의점에 정말 만난 것들도 많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점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왜 제가 편의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 하면, 우리가 음식점을 특히 음식점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사실 이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본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뭘 먹은지 잘 모를 때, 편의점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호텔 옆에도 편의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점에 가서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편의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본 여행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은 좌측 통행입니다. 우리는 우측 통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셨을 때 특히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거 탈 때는 항상 좌측 통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쿄는 좌측 통행이지만 또 오사카는 또 우측 통행입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것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좌측 통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철. 이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특히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지키던데, 전철에서 이 전화하는 거. 일본에서는 전철에서 전화 안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려면은 밖으로 나갑니다. 아예. 버스, 전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버스, 전철에서의 예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전철에서 전화를 하면은, 물론 아무 말도 안 하죠, 다. 그러나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무심코 전화를 많이 하고, 특히 중국 사람들 전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는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담배, 아루키 다바쿠라고 하는데,
이 길거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담배를 많이 길거리에 가면서 그 길거리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걸어가면서. 근데 일본에서는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잘 안 피웁니다. 거의 아마 길거리에서 가면서 담배를 흔들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고. 근데 일본의 날씨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홋카이도부터 저쪽에 오키나와까지 거의 여름과 겨울이 혼재된 날씨. 그래서 사계절이 아마 그 볼 수 있는 날씨. 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만 좀 사계절이 혼재된 날씨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갔을 때는 오키나와 가면 좋고 뭐 이런 식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때를 갈 수 있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가시면은 그게 맞는 날씨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날씨가 그게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땅덩어리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큽니다. 일본이.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2배가 큽니다. 그리고 총 종단 길이가 한 3,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길고 그다음에 날씨 자체가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일본 여행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젊은 사람들은 다 먹거리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저는 주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근데 주로 이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갈 때 젊은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거의 자유여행을 옵니다. 나이 드신, 즉 5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다가 다 단체 여행을 다 오죠. 근데 아마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여행. 결국은 일본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 또 여행에 대한 어떤 테마,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거를 잘 알면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50 이상의 분들은 자기만의 테마 여행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독한 미식가에 보면은 그분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독한 미식가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음식을 따라서 아마 지역마다 특이한 음식 문화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술은 이제 뭐 별로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만은 술은 또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사케가 많이 있고 술을 따라서 또 찾아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트레킹. 예를 들면 시코쿠 순례길, 구마노고도 트레킹. 구마노고도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트레킹 길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구마노고도 트레킹을 갔는데 정말 사람도 없고 참 좋더라고요. 시코쿠 순례길은 거의 한 달, 한 35일에서 40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서 순례길을 가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큐슈 쪽은 큐슈 올레길이라 해서 제주 올레길에다가 로얄티를 주고 큐슈 올레길에 큐슈 올레길이라는 데를 한 25군데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큐슈 올레길도 근데 큐슈 올레길이 제주 올레길하고 틀린 게 제주 올레길은 쭉 이어져서 제주 올레길이 이어져 있지만 큐슈 올레길은 각 지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큐슈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을 갔다가 한 10km에서 12km 사이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약간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그 도시를 또 구경하고 오전에 순례하고 오전에 트레킹을 하고 오후에는 그 도시를 구경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큐슈 올레길을. 근데 참 재밌고 그 다음에 10km에서 12km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에는 일본 시골 도시 여행, 감성 여행이라 하죠. 그래서 조그마한 일본 시골 도시 여행을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의 어떤 각자의 테마를 잡아서 여행을 가시면은 여행에 좀 더 한층 또 재밌고 흥미로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현금 유통이라는 말이 왜 이런 말을 썼냐면은 일본은 아직도 현금이 유통이 되는 나라입니다. 즉 카드가 안 되는 곳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금을 지참을 하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도 그냥 카드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을 한 100번 이상을 갔는데 한 50번 정도는 제 혼자서 가고 한 40번에서 50번 정도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즉 제가 가이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벌자 했으면 가이드는 아니었고 그 주로 그 제 아는 지인들이라든지 회사 동기들 또 그 다음에 산악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하고 아는 분들이 제가 일본 회사도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어도 좀 하고 일본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은 세 가지로 입국할 수 있죠. 비행기, 그 다음에 배, 두 가지죠. 비행기나 배로 입국할 수 있는데, 그 일본 입국할 때는 원래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일본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작년에 이제 그게 풀렸을 때, 비지트 저팬 웹이라 해서 이런 앱에다가 비지트 저팬 앱을 깔아서 여기도 등록을 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종이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비지트 저팬 앱을 왜 하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미리 사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일본 입국할 때가. 근데 실제로 요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뭐가 더 빠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좀 편리하죠.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비지트 저팬 웹을 갖다가 사전 등록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냥 옛날처럼 종이 서류 작성해서 세관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입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선박은 비지트 저팬 앱이 진행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종이 서류만 작성하는 겁니다. 자, 입국 신고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입국 신고서를 쓸 때, 비지트 저팬 앱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건 이제 종이로 쓸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홍길동이라고 이름 있죠. 이런 거야 뭐 다 그냥 여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제일 밑에, 제일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일본의 연락처라는 거 있죠. 오사카 남바에 있는 칸데 호텔이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면은 반드시 그 숙소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입국할 때 이분들이 보는 거는, 입국 심사관들이 보는 거는 딱 이것만 봅니다. 열심히. 물론 뭐 다른 것도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이 어디 묵느냐, 숙소가 어디냐, 바로 옆에 전화번호 있죠. 숙소 전화번호. 이 두 개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잘못하면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호텔 이름, 어느 호텔에 간다면 어느 호텔, 그 호텔 이름 명확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번호, 숙소 전화번호. 이게 아마 지금 입국 신고서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내용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호텔 이름과 그 다음에 숙소 전화번호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적습니다. 앞에 입국 신고서와 휴대폰 별송품 신고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호텔 이름 적고 그 나머지는 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뭐 탑승기간 하면은 뭐 선박이면 선박의 넘버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기면 항공기 넘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뭐 휴대폰에 별송품에서 더 어떤 약속한 지정된 물품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왼쪽에 없다고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별송품 신고서는 입국 신고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관 들어갈 세관 신고서나 똑같은 건데 그거를 갖다 제출하고 이제 가방 검사를 하면 가방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요즘 일본은 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입국하실 때는 금반지도 차고 가시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금부치를 가지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을 빼고 가시는 게 그냥 들어갈 때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통. 이제부터 정말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교통.
제가 말씀드린 그 열차, 배, 렌트카 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이제 여행하시면은 그 일본은 철도 여행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예를 들면은 뭐 오사카나 도쿄나 이런 큰 지역에 여행할 때는 전철로 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한다. 또는 뭐 오사카에서 교토로 간다. 오사카에서 또 뭐 하카타 쪽으로, 큐슈 쪽으로 간다. 이럴 때는 반드시 열차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아마 일본 분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게 아마 신간센이겠죠. 그 신간센의 이름이 지금 방금 노조미, 히카리, 고다마 뭐 이렇게 신간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조미, 히카리, 고다마 이런 식으로 그 빠르기의 선택입니다. 고다마가 제일 빠르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 가쿠에키列車에서 각 역에 정차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정차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차가 그 완행이 있고 급행이 있고 그 다음에 KTX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간센 종류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미나 히카리나 고다마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종류를 설명드렸는데 그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시간을, 이 정도 시간에 맞는, 또 비용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맞는 그 열차를 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열차. 자, 열차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급,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뭐 그 무궁화호, 그 다음에 KTX 이렇게 우리는 뭐 요즘 완행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궁화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본은 이렇게 열차가 종류가 많습니다. 특급이 있고 급행이 있고 쾌속이 있고 보통이 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열차에 어디에 서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간이 20코스 구간 같으면은 특급은 한 4군데만 쓴다든지, 급행은 한 8군데를 쓴다든지, 쾌속은 10군데를 쓴다든지, 보통은 전부 다 쓴다든지, 이렇게 열차가 나눠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론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아마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 분들은 그래도 다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열차를 탈 때 오른쪽에 예를 보면 그러면 열차가 들어온다는 이제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보시면은 특급, 쾌속 이런 것들이 다 한문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그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열차들마다 어디 정차한다는 것들을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열차를 타는,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가야 될 시간이 1시간인데 보통 열차를 타면 1시간 40분 걸리겠죠. 특급을 타면은 1시간에 가겠죠. 정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급을 타느냐, 급행을 타느냐, 쾌속. 사실 이 열차 이야기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 열차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일본 열차는 그 전체 아마 이동량의 전 국민의 모든 그 이동량이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을 이동시킵니다. 아마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리겠죠. 전철. 자, 일본은 전철과 일반 열차가 틀립니다. 전철은 그야말로 지하를 다니는 걸 전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철은 도쿄 지하를 다닌답니다. 물론 약간의 지상을 다니는 데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거의 없고 다 전철은 지하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다니고 그 다음에 그 거리 벽산제입니다. 한 10코스 가는 거하고 20코스 가는 건 거리가 확실히 틀립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한국보다 한 2배 이상 비싸다. 2배? 시절은 어떨 때는 3배 이상 거리의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특히 교통비가 비쌉니다. 오른쪽이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열차, 일본의 어떤 전철의 한 예고, 두 번째는 우리하고 똑같죠, 뭐. 세 번째는 전철 표를 끊는 데입니다. 자, 일본에 예를 들면 제가 도쿄에서 뭐 홋카이도로 간다. 도쿄에서 큐슈를 간다. 도쿄에서 여러분 이제 하카타를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JR 패스를 꺼내야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 이제 이런 어떤 교통표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JR 패스라는 게 뭐냐 하면 아마 이거는 반드시 꺼내야 될 표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레일 패스라는 건데, JR 레일 패스라는 건데, 그 일본 사람들은 못 삽니다. 이게 이제 3개월 이상의 단기 비자를 가지는 분들만 이 패스를 살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일본 교통비가 너무 비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은, 도쿄에서, 그 오사카, 한 500km 가까이 됩니다. 근데, 한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만 원 가까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근데 이 JR 패스를 타시면은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무료로 마음대로 탈 수 있는 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JR 패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일본 전국을 일주하겠다. 그러면 저 밑에 큐슈부터 저 홋카이도까지 그런 전국 패스를 사면 됩니다. 전국 패스가 지금 이번에 작년 10월, 올 10월 달에 한 40%를 올렸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한 4, 50만 원? 지금 한 4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아마 JR 패스로 한 번만 가면은 거의, 본전은 뽑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오사카 와이드 패스라 해서 그것도 JR 패스입니다. JR 패스 종류가 40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R 패스를 자기가 어느 쪽에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패스를 꺼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주변의 패스를 끊었어요. 5일 동안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패스인데 시코쿠 쪽에 일부까지 갈 수 있는 패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12만 원 주고 제가 샀는데 한국에서 샀습니다. 물론 이거 거의 다 한국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사면 더 할인을 받아서 사서 그다음에 일본 가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JR 패스를 사서 가시면은 제가 이번에 사서 갔을 때는 거의 한 35만 원 가까이, 거의 총 제가 썼는 비용이 한 35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신칸센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을 뭐 내가 오사카 한쪽에만 타겠다. 그러면은 이제 JR 패스를, 이런 전국 패스를 살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패스를 사시면 됩니다. 내가 오사카 한쪽에서 오사카 또 뭐 교토, 나라 이렇게 오사카 주위만 이동한다 이러면은 뭐 그 3일 패스, 그 내부만 돌아가는 3일 패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사시면은 그 지역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전철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이런 패스를 사서 자기한테 맞는 패스를 타서 그렇게 가시면은 훨씬 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비 정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꼭 이 일본 여행할 때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아마 이 패스하고 교통카드 이런 데 대한 아마 시간을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아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이 패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패스가 왜 중요하면 이 패스를 갖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중간에 기프우리바라고 그 미도리 놀이바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JR 이제 그 표를 그렇게 이제 바우처로 받는데 저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는데 여기서 이제 기프우리바에서 그 표를 교환하는 데입니다. 주요 일본의 큰 역에는 이 JR 미도리노 기프우리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환해서 이제부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이 표를 쓰겠다 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그 표를 갖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좌측에 보면 홋카이도 레일 패스라고 하나 이제 샘플로 보였는데 이런 표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보면은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5일간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표인데 금액은 19,000엔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요 날까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기프우리바에서 그 표를 날짜를 갖다 지정해서 자기가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측에 보시면은 이상한 그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교통카드입니다. 지금 그 니모카, 이코카 뭐 이렇게 피타카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스이카 뭐 이런 카드가 많습니다. 그 일본의 교통카드 종류도 한 15가지 이상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카드 종류가 많으냐 하면은 이코카는 예를 들면은 오사카에서 나오는 카드고 스이카는 도쿄에서 쓰는 카드, 그 다음에 또 홋카이도에서 쓰는 카드 이렇게 다 틀리는데 문제는 몇 년 전부터는 다 이게 호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코카 카드를 사시더라도 그 홋카이도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쿄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카드는 그 지역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거리병산제. 거리병산제가 뭐냐 하면은 도쿄 가시면 정말 놀랄 겁니다. 도쿄의 지하철표를 보시면. 지하철표를 보면은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고,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처음에 제가 일본을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뭐 어디를 가는데, 어느 지역을 가는데, 산노미야에서 어디를 가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아마 서울의 지하철보다 한 7배, 8배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글, 그 구글 지도로서 딱 구간만 표시돼서 구간에 다 나옵니다. 구간이 예를 들면 뭐 메트로선에 뭐를 이용해서 몇 번 몇 번 그 시트를 이용하라. 몇 번 또 어디 2번 홈, 3번 홈 이렇게 탁탁 나옵니다. 구글. 그러니까 구글 홈 보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글 지도를 보는 방법을. 거기서 찍어서 그 이코카 카드나 스이카 카드나 기타카 뭐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 교통카드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갈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얼마나 편합니까? 안 그러면 그거에 내가 이게 도대체 300엔짜리인지 그 구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그까지가 700엔짜리인지 그럼 아까 그 표 끊는 데서 그 표를 끊어야 되거든요. 물론 나갈 때 뭐 정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서 이 충전은 그 역마다 이 충전하는 데가 있고 또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충전을 해서 그 전철을 갔다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거는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카드입니다. 지금 뭐 저도 항상 이렇게 충전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이 이코카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스이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편의점에서 이거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이 교통카드로 다 그 결제를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어떤 뭐 이렇게 체인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 이코카 카드 이용할 수 있고 돈키호테나 쇼핑몰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카드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거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바꿔가지고 체인지해서 그렇게 가서 일본 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카드입니다. 일본 여행하시기에는. 그렇게 이 카드 설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버스하고 전철이 다 환승이 되는데 일본은 환승이 안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국가에서 하는 그 공기업이지만 일본은 그 사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철이라도 이거는 JR에서 하는 전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서 하는 전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다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도쿄나 아니면 오사카 내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할 때도 한 두 코스를 갖다가 서로 환승을 할 때는 따로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도 이코카 카드를 갖고 각각, 물론 돈은 각각 내지만 안 그러면 또 내려서 또 표를 끊고 또 가야 되고 이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환승이 안 되는 겁니다. 버스를 탈 때도 물론 환승이 안 됩니다. 이게 참 힘들죠. 에키벤. 이 에키벤. 왜 제가 에키벤을 참 중요시 했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여행을 갈 때 열차를 탄다든지 할 때는 뭐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아니면 뭐 1시간 이상 갈 때 이렇게 일본의 큰 역에 가시면은 이렇게 역마다 이렇게 에키벤, 도시락, 에키벤이면 에키가 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에서 파는 도시락입니다. 일본은 이 에키벤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로서 이렇게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에키벤을 이용하셔서 에키벤을 사셔서 그리고 또 에키벤 종류가 한 400가지 이상 됩니다. 또 그리고 지역마다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키벤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키벤을 사셔가지고 열차에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는 문화도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키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시락 사려고 사람들이 많이 줄 수 있고 많이 사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셔가지고 그런 일본의 문화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열차 문화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자, 일본에 부산에서 가시면 옛날에는 동해에서 가는 그 시마네현 가는 그 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부산에 가서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 오사카, 대마도 이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옛날에는 매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일, 화, 목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오사카 가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마도 가는 배도 있고, 그래서 부산에 가서 배를 타시면 됩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전까지 예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보통 어떤 경우에는 쾌소스는 후쿠오카까지 가는데 한 3시간, 2시간 반 하면 가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녁에 한 5시 이후에 출발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저는 가끔 배를 많이 타는데 배가 왜 좋으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배가 상당히 큰 배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하루 쉰다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여행을 즐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배 안에 사우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음식점도 있고, 그 다음에 호프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긴 해. 그래서 편안하게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아는 분들과 같이 여러 명들이 가시면은 거기서 재미있게 환담도 나누고, 맥주도 한잔 하신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것도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배를 타고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가깝습니다. 부산역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 한 10분만 걸어가시면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산역과 그 다음에 부산 국제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렌트카. 일본은 우리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거 면허증을 새로 따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면허에서 경찰서라든지 면허시험장이라든지 구청에 가시면은 국제면허 발급받으러 왔다 하면 한 8,000원인가 내면은 사진 하나 들고 가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일본에서도 이 면허증을 가지고 바로 렌트카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렌트카가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이게 우리하고 지금 반대. 그러니까 운전석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측이면 일본은 우측. 그 다음에 차선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나 오른쪽에 주황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렌트카를 빌리는데, 물론 일본이 버스라든지 열차, 그 다음에 전차들이 막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어떤 고속도로를 타본다든지, 미츠노에키라 해가지고 버스에 우리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각종 휴게소들. 일본 휴게소들은 정말 틀립니다. 거기에 맞는 특색적인 음식도 팔고, 그 다음에 그런 물건도 팔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미치노에키에 들어서 거기에 가서 식사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 토산품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다든지, 그리고 구석구석 자기가 정말 운전을 해가서 가보면은 또 안 가본 데를 많이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트카, 저는 요즘 와서 렌트카를 많이 타는데 아마 이게 내가 이렇게 탈 수 있겠나 하지만 한 30분만 타보면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이거 물론 국내에서 미리 렌트카 예약을 해서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마 이 렌트카 예약하는 방법도 나중에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일본 택시 참 중요하죠. 가끔씩, 내가 도저히 위치를 모르겠다 하면은 내가 가는 그 호텔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호텔 이름만 이야기하면 택시 기사들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겁니다. 일본 택시가 많이 비쌉니다. 한 1km, 기본 요금이 670엔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아마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 이 정도 650엔에서 70엔, 한 6,500원 기본 요금입니다. 한 268m마다 한 80엔씩 올라갑니다. 80엔, 800원이죠. 물론 요즘 이제 엔화가 86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자, 일본 택시 탈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뭐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문 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 택시 기사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택시 문이 열립니다. 그때 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기가 미리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딱 택시를 부르고 택시를 잡았을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 택시 기사가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그래서 택시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그 네이클로버가 보이죠? 이게 교토 택시입니다. 교토에 가면은, 물론 교토에 이 택시 외에도 여러 가지 택시가 있는데, 일본에 가면 이 택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이클로버, 네이클로버. 그래서 세이클로버 택시가 아마 몇천 대가 되는데, 이 네이클로버 택시가 4대인가 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클로버 택시를 타면은 아마 행운의 택시라 해서 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이 선물도 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셔서 이 네이클로버 택시를 타셔서 행운의 선물도 받고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숙박. 참 중요한 이야기죠. 숙박. 숙박의 종류는 이제 료칸이 있고, 호텔이 있고, 게스트하우스, PC방. 아마 여러분들 50대 이상이 되셔가지고 PC방 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캡슐 호텔. 뭐, PC방 아마 옆에 제가 캡슐 호텔이라고 원래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물론 정 없으면 캡슐 호텔이라도 가야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좀 괜찮은, 적어도 그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는데, 한 8.0 이상 되는 호텔에 가서 주무십시오. 있겠네. 일본 호텔은 다 작습니다. 그래서 다 비즈니스 호텔이라서 정말 고급 호텔은 엄청나게 비싸죠. 그 외에는 호텔이 그렇게 큰 호텔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의 호텔 등급이 한 8.0? 우리가 말하면 뭐 나오는 평이 한 8.0 이상 되는 호텔에 가서 주무시고, 료칸은 한 번은 꼭 료칸에 가서 주무시라고 하고 싶네요. 료칸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데가 료칸인데, 저게 이제 뭐냐 하면은, 가이세키 정식이 나왔는 겁니다. 정식으로 이제, 미리 이제 저녁을 예약을 해놨다 하면은 저녁과 아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세키 정식은 이렇게 풀코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온천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비용이 아마 한 20만 원부터 한 40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비용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한 번 정도는 꼭 일본에서 료칸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료칸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팠다 하면은 전부 다 그 온천이 나오는 데입니다. 일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땅이죠. 그렇지만 또 저주받은 땅입니다. 왜? 엄청난 많은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에 또 팠다 하면은 전부 다 온천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온천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분들이 삶과 죽음에 좀 무관하다고 하나? 그런, 자연재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생,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 아니면 도시 한복판, 아니면 자기 마을 한복판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서, 참배 드리고. 이게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어떤 이야기겠죠. 그래서, 숙박에, 한 데는 저는 뭐 주로 아고다를 많이 이용하는데,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이런 어떤 앱에서 미리 예약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상당히 참 힘듭니다, 이거. 만약에 미리 예약을 안 하시면은 당일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반드시 일본 가실 때는 예약을 반드시 하시라. 그리고 평점이 한 8.0 이상 되는 데 들어가셔서 특히 잠만은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왼쪽이 보면은 료칸입니다. 중간이 보면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쪽이고, 제일 오른쪽이 PC방입니다. 정 안 되면은 어떻게 뭐 잘 데가 없다 하면 PC방에 가서 자셔야죠. 근데 이런 쪽은 제가 이건 아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데죠. 그래서 주로 일반 호텔에 거의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뭐 아니면은
적어도 한 8.0, 그리고 호텔 잘 잡으시면은 금액이 한 5천엔, 그 다음에 우리 돈으로 뭐 한 5천원? 5만원 정도? 그 정도만 주셔도 괜찮은 호텔에 들어가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호텔에 가서 어떤 데서 잠을 자느냐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어디에 여행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숙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데죠, 사실. 음식점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분들은 전부 다 아마 일본 여행을, 단체로 가시는 분들을 아마 대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여행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그냥 만약 내가 혼자서 여행을 갔다.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권하고 싶어요.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마츠야, 요시노야, 스키야입니다. 아마 가장 대중적인 음식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느 좀 큰 도시 가면 다 보입니다, 이게. 그 시내 가보시면은 이런 저 표시, 제일 왼쪽에 마츠야라든지 요시노야 다 24시간 합니다. 근데 이 음식점에 가면은 한 800엔, 한 600엔에서 1200엔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10,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평타 이상을 합니다. 다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또 일본어를 모르시더라도 다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찍으면 됩니다. 그림으로. 자, 내가 보고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덮밥을 먹고 싶다? 찍으면 돼요. 거의 다 이게 덮밥집이에요. 물론 요시노야가 뭐를 잘하고 스키야가 뭐를 잘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그거 다 알아서 가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런 데가 보이면은 저거 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가셔서 일본 덮밥이 참 유명하고 돈가스 아주 맛있기 때문에 꼭 저런 데 가서 드시길 바랍니다. 모를 때는. 두 번째는 가장 일본다운 음식이 아마 이거겠죠. 우동, 라멘, 소바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일 왼쪽, 이번에 저도 가서 먹어봤습니다. 시코구 지역의 사누키 우동, 그 다음에 큐슈 쪽에 이치란 라면입니다. 중간이.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소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동, 그 다음에 라면집도 저런 체인점이 많고, 소바도 체인점이 많고, 우동집도 다 체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표시가 나요. 그 간판을 보면은. 그래서 간판을 딱 보고, 저 체인점이구나 싶으면은, 좋은 게 뭐냐 하면 다 그냥 그 사진으로 다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가리키시고, 물론, 여러 가지 좀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만은, 가서 그냥 고기 끄덕거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거하고 똑같은 거 손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눈치껏 알아서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왼쪽, 오른쪽을 두리번거리시다가 저게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 거 저거 똑같은 걸 찍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음식 만드시는 분들도 벌써 압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면 알겠다 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술. 일본의 술이 참 괜찮은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이게 술의 이름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자카야. 우리 말하면 술집에, 저녁에 이제 술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하고는 많이 틀리죠. 일본은 소주가 있고, 일본도 소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케는 니온슈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온이 일본이죠. 그 니온슈가 있고, 그 다음에 위스키. 그렇게 위스키도 많고. 그런데 주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사케를 참 좋아합니다. 사케 어떻게 보면 청주 정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일본은 이 사케에 정말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의 그게 큐슈만 해도 수십 종류의 사케를 다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도쿄, 그 다음에 오사카, 이렇게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사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0종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케가 다 똑같은 사케는 아닙니다. 일본의 술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돈키호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술을 선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정미율을 보셔야 합니다. 정미율. 그 정미율이 뭐냐 하면은 그 쌀을 갖다가 몇 프로로 깎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미율이 70%다. 그걸 혼조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일반의 좀 저급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게 깎은 거, 한 50% 깎은 거는 다이기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정미율이 항상 나옵니다. 술에 보면은 뭐 50%짜리나 60%짜리냐 70%짜리냐. 그러면은 그걸 보시면은 가격이 틀릴 겁니다. 한 50%짜리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데 뭐 60%짜리냐, 그 다음에 70%짜리냐, 이런 걸 보시고, 저 50%짜리 다이기인조, 이거, 술값 좀 비싸네? 그러면 이 술은 괜찮은 술입니다. 그리고 정미율 50%짜리 다이기인조는 굉장히 이 술이, 제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정말 이게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술을 선물로 해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술 이야기 하면, 일본은 아마 사케의 소믈리에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사케에 대한 종류도 많고 또 사케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술집에 가든지 갔더니 사케를 다 이렇게 사케를 파는데 이제 물론 뭐 사케에 따라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틀리죠. 그래서 한번 만약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술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케를 한번 드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겁니다. 청주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뭐 왼쪽이 세이주 일반 청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주, 뭐 백화 양주 뭐 이런 술이라 하나 그런 중이고 혼조조,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이렇게 다이긴조 지금 보시면 이 다이긴조가 바로 다사이라는 술입니다. 이게 상당히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는 술인데 이 술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먹어봤을 때는. 그래서 참 부드럽고. 보통 일본 청주가 한 14도에서 15도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센 술도 아니고 가볍게 아마 한잔 하시기에는 좋을 겁니다. 가끔 뭐 일본에 이자카야에 가시면은 소주를 달라고 했을 때 일본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 스트레이트로 해서 미조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섞어서 줍니다. 일본의 술들을. 보통 왜 소주가 25도가 넘기 때문에 일본 분들은 대충 다 미조알이 해서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미조알이라 했을 때, 물을 막 섞어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랬을 때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는구나.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시 가시면은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나옵니다, 안주가. 근데 이게 오토시라 해가지고 이게 술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값이 따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술값이 보면은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어? 그게 이제 오토시. 그게 이제 미리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술 먹기 전에 이렇게 그냥 기본 안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물론 거절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얼마 안 하니까 이거 그냥 드십시오. 자, 일본은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제 뭐 그냥 정말 맛배기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나중에 제가 제대로 강의할 때는 아마 일본에 특히 이제 중요시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교통. 이 교통에 아마 한 30%, 40%는 아마 교통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사실은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일본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일반 신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뭐 이래 불교가 좀 가미된 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은 종교를 갖다가 우리처럼 뭐 불교만 불교 또 기독교만 기독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본은 전통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종교로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종교에 빠져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일반 신을 만천 종류나 된다 하더라고요. 일반 신이. 그래서 일본 기독교 1%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일본 문화를 알면은 사실은 일본에 가서 이래 보는 게 그만큼 더 많이 보입니다. 넓게. 그래서 뭐 결혼은 보통 기독교, 교회 가서 하고, 이게 교회를 믿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가서 하고, 장례는 절에 가서 하고, 뭐 이런 데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 그 신사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들이 다 도리라 해서 앞에 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그 생긴 그런 큰 그게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신과 그 일반인과의 그 경계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신의 나라로 들어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상봉터미널입니다. 상봉터미널이 이제 이번 달로 폐쇄가 된다 하더라고요. 왜 관객,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너무 없대요. 하루에 20명, 30명 밖에 안 된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그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많은 이제 철도들이 폐쇄되고 이러는데, 치바현, 지금 보시면은 일본 도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치바현에 그런 조그마한 철도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사철입니다. 사철에서 철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제타인이 여기 일본어로 뭐냐면 제타인이 아키라메나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래서 아마 이분들이 철도 부품, 남은 부품까지 쇠까지 팔아가면서 이제 철도를 보존하려고 하고, 또 일본 그 지역 사람들도 타고 싶지 않아도 막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념품을 판다든지 이래서 그 철도를 살리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없어져가는 우리 문화, 그러니까 터미널,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어가려고 하는 일본의 어떤 철도 문화들. 그래서 뭐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데도 있다 하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